176페이지 34번부터 45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6페이지 34번부터입니다. 자, 3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침투 시험법 분류하는 교 중 염색 침투액 사용하는 방법 표시 기원을 했습니다. 염색은 무조건 V죠. 그죠? F는 형광 침투고요. DV는 이 문제도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DV도 엄밀히 말하면 염색 침투입니다. 다만 이원석 염색 침투라서 요런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제가 있네요. DF는 이원성 형광 침투. 자, 35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연속 침투 지시 모양으로 분류를 위해 규정된 침투 지수 사이 상호 거리로 적합한 거리는 2mm 이하입니다. 2mm 이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1mm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놨네요. 2mm 이하입니다. 그럼 제가 보건대는 만약 한다면은 2mm 이하, 3mm, 4mm 이하, 5mm 이하, 6mm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mm도 그 연속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36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 따라 탐상할 때 재료 및 공정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항공우주용 기기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 여기도 중요합니다. 염색 침투액의 탐상일 때 수용성 현상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KSB 규격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상제 중에서도 수용성 현상제를 쓸 때는 형광 침투액에만 쓴다라는 게 맞습니다. 규격에서. 그 다음에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은 항공우주용 제품 최종 수령 검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형광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동일 검사면에 사용되는 형광 침투 탐상 검사는 염색 침투 탐상 시험하기 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염색 침투 탐상이 뒤에 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터빈 엔진의 중요 구성 부품 정비 검사할 때는 친수성 유화제, 그러니까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KS 규격이었을 때는 물 베이스 유화제, 친수성 유화제를 사용하는 초고감도 형광 침투액을 사용한다. 요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용접 시험품의 일부분을 전처리할 때 사용하는 범위는 요거는 몇 번 했죠. 그죠? 용접부 가장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심부에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가장자리에서 양쪽으로 25mm 범위까지를 전처리 구역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38번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 따른 탐상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건식 현상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뭐 항공우주용뿐만 아니라 KS 규격에도 같은데, 건식 현상제는 염색 침투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KSB나 항공우주용이나 같습니다. 구성 부품은 건식 현상제를 적용하기 전에 건조해야 한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건식 현상제를 적용하려면 그 전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건식 현상제의 체류 시간은 현상제 체류 시간입니다. 최소 10분 동안 최대한 4시간으로 하이한다. 건식 현상의 체류 시간은 10분 동안 최대한 4시간으로 하이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분의 건식 현상제는 체류 시간 전 가볍게, 체류하기 전에 가볍게 두드려서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체류하기도 전에 가볍게 두드려서
제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저 항공우주교육을 안 배웠더라도 이렇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 라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건식현상제를 두드려서 적어도 뭐 10분 정도는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기 전에 제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사용되는 B형 대비 시험편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B형 대비 시험 PTB10, 요 10은 도금 두께가 굉장히 작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PTB20, 20 마이크로미터, PTB30, 30 마이크로미터, 라는 40은 없고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4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해야 할 경우의 관계가 먼 것은 이 말입니다.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을 때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질이 두껍다고 인정될 때는 아닙니다. 침투 지시 모양이 이게 흠인지 그 다음에 가짜 결함,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는 다시 재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 40번 문제도 규격에도 잘 나와 있고 앞부분에 규격에도 잘 나와 있고 또 예상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문제만은 충분히 이제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77페이지 41번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규정된 건식 현상제 이용한 용재 제거성 형광 침투액 다 나왔네, 그죠? 여기에서는 용재 제거성이고 형광 침투액이고 건식 현상제니까 물을 쓴 게 없습니다. 물을 안 썼으니까 가에 전 처리, 침투 처리, 그러니까 용재 제거성이니까 제거 처리, 현상 처리, 관찰 후 처리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요걸 이제 여기에서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건조 단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재 제거성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세라고 하기보다는 제거 처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42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법에 따라 합격 부품의 각인을 사용할 때 표시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검사면에 인접한 곳에 각인으로 합격 표시한다. 여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 사용 후 무현상으로 현상할 때 자외선 등 사용 단계로 옳은 것은 여기에 지금 후유화성이라는 것은 이 침투제가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안 씻겨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침투 탐상하고 유화제를 한번 뿌리면 이 유화제가 침투 후에 유화제를 바로 뿌리면 유화제가 침투액과 결합을 해서 약간 뭐 둥근 형태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물을 부었을 때 잘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유화제는 이미 침투제를 뿌려서 침투제가 결함이 있는 곳에는 스며들었고 결함이 없는 곳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 잉여 침투액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침투 후에 적용하는 것이 후유화성이다. 그래서 이건 물로 한번 씻기 때문에 자외선 등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형광이잖아요. 그래서 세척하고 나서 어두운 데 사니까 이게 잉여 침투액이 있는 곳에서는 그 잉여 침투액이 다 씻겨 나가야 됩니다. 잘 씻겨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그 자외선 조사 장치를 비추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번 침투 탐상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규정한 기록 조작법이 아닌 것은 지시관찰 방법, 그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전처리 방법, 침투액 적용법, 건조 방법. 그렇죠. 전처리는 이제
지시 관찰 방법, 지시 관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개개인이 이제 어떻게 지시를 관찰하느냐는 것이 이게 뭐 기록 조작법이 아닙니다. 규정은. 자, 45번 금속 조직에서의 변태점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는 요 브래그 법을 이제 등장했는데, 브래그 법은 X선 회절을 이용해서 금속 내부의 이제 그 조직이나 이런 걸 관찰하는 겁니다. X선 회절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요 브래그 산출식 2D 이퀄 뭐 사인시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브래그 법칙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X선을 금속 재료 비추었을 때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 금속 입자나 그 상태를 분석하는 게 할 때 적용되는 식이 브래그법입니다. 자, 열분석법, 열팽창 측정법, 전기저항 측정법. 이 뭐냐면은,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열팽창 측정법을 한번 봅시다. 이 금속 재료가 있는데, 이 금속 재료를 아마 순철이라고 합시다. 이게 10도씨에는 길이를 재보니까 100이더라. 그런데 100도에서 재보니까 100.1이더라. 조금 늘었죠. 그럼 200도에서 재보니까 뭐 100.2더라. 이렇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일정하게 팽창을 하더라. 하는데 910도에 딱 가니까요. A3 변태점입니다. 910도에 딱 가니까 이 길이가 줄어들어 버려요.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까지는 연속적으로 비례하면서 늘어났는데 그 변태점이 있는 데는 갑자기 줄어들더라.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뭐를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변태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태점이 생기는 왜 그러냐면은 A3점 밑에서는 알파철이 최신입방 적자입니다. 그런데 910도를 넘어가니까 면심입방 적자가 되버려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변태점, 동소변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한다. 전기저항도 마찬가지고 열분석도 해보면은 변태점이 있는 데서는 연속적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변태점으로 이제 삼을 수 있습니다. 46번 강에 특수원소를 첨가하여 제조한 재료를 절삭할 때 칩을, 절삭해서 잘려 나온 걸 칩이라고 합니다. 칩을 잘게 하고, 그 다음에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을 좋게 하는 원소입니다. 요거요 뭐냐면은 우리가 시계에 보면 안에 탭이는 굉장히 작게 정밀하게 잘랐습니다. 근데 그게 자를 때 나오는 게 칩인데 칩이 잘 안 떨어져지면은 그 정확하게 그 절삭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요걸 탁탁 그 작은 칩이지만 잘 잘리도록, 즉 피삭성을 좋게 하는 원소는 대표적인 게 납과 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게 납이에요. 황은 이게 조금 있으면 편석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납하고 황을 넣으면은 절삭할 때 칩을 잘게 탁탁 잘 잘라준다. 즉 피삭성을 좋게 한다. 왜 절삭성이라고 안 하고 피삭성이라고 합니까? 그 재료가 잘리는 것은 스스로가 잘리는 것 같으면 절삭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떤 그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그 작동을 시켜가지고 잘라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피삭성이라고 합니다. 자, 강이 잘 잘리는 것을 프리 커팅 스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쾌삭강이고요. 영어로는 프리 커팅 스틸입니다. 프리 커팅 스틸입니다. 잘 잘린다. 재료는 강할수록 단단해지므로 절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한 재료일 때 절단 절삭으로 목적에 맞는 형상으로 이 다듬질이 곤란합니다. 절삭용 바이트 등 빨리 마멸이 됩니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에 황, 인양 조금 늘려서 절삭성을 개량한 쾌삭강을 제조한다. 그러나 황인은 강의 다른 성질에 유해하죠.
CMN 등 다른 원소로 조절한다. 이 밖에 가장 유효한 것이 납, 첨가해서 쾌삭성을 높인다. 황이나 인도 절삭성을 높이는데 요거보다는 납이나 셀레늄을 첨가해서 쾌삭성을 높여준다 하는 게 요 쾌삭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중요한 그 기준이 됩니다. 47번 귀금속에 해당하는 금의 순도는 주로 캐럿 CaRAT로 표시하는데 요거는 기호로는 K로 표시합니다. 22K에 함유된 순금속의 순도는 약 얼마이냐 하면은 92%입니다. 그 밑에 순금의 100%는 24K니까 24분의 22 곱하기 100 하니까 91.7이 됩니다. 자, FEC의 평행상태도에서 탄소 0.18 함유하는 포정점 온도는 1490도입니다. 이거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정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1490도시고요. 1490도시고 그때 탄소 퍼센트는 0.18%다. 이거 한 번만에 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이제 뇌리에 완전히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49번. 자, 활자금속 일반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내용인 것은 활자금속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활자를 찍어내는 건데 요거 응고할 때 부피 변화가 크면 안 되겠죠. 그죠? 납, 주석, 안티몬 할 겁니다. 납, 주석, 안티몬 할 겁니다. 내마멸성, 인성이 큽니다. 주석, 안티몬 화합물량으로 경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응고할 때 부피 변화가 크면은 활자 금속으로도 자꾸 뭐 이제 금속을 만들 때 이게 응고할 때 부피 변화가 크면 글자 자체도 막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50번. 탄소 2% 이상 함유된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소 2% 이상 함유된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주철입니다. 단조 가공이 쉽다. 절대 단조 가공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 태클을 걸 수 있어요. 주철 중에서도 백심 가단주철이나 흑심 가단주철, 폴라이트 가단주철은 단조 가공이 쉽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편적인 주철을 말합니다. 강 대비 주조성이 나쁘다가 아니고 강보다는 주조성이 좋기 때문에 주물로 많이 만든다. 다 주철은 인장 강도 대비 압축 강도가 낮다가 아니고 늘어나는 강도는 낮지만 압축했을 때 강도가 높습니다. 고온에서 가열 냉각 반복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Fe3C 백주철입니다. 이게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럼 부피가 늘어납니다. 또 A4 변태점에서 그 이제 결정격자가 바뀔 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규소가 산화할 때 또 부피가 증가한다. 그 다음 또 뭐 증가하냐? 가열 냉각을 불규칙적으로 했을 때 증가한다. 그 네 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고온에서 가열 냉각 반복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이건 아닙니다. 고온이 아닙니다. 고온. 자, 꼭 좀 알아주세요. 자, 51번. 오스테나이트 강을 로중에서 선행시킬 때 나타나는 조직은 이거는 불림입니다. 노멀라이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실수를 하네. 불림이 아니고요. 풀림입니다. 풀림 중에서도 완전 풀림입니다. 풀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전 풀림입니다. 완전 풀림. 요 노 중에서는 냉각이 굉장히 천천히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폴라이트가 됩니다. 52번 냉각 가공에서 금속이 변하는 성질 열간 것 중 잘못된 것은 냉각 가공을 하면 인장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 대신 반면에 연신율은 감소합니다. 전기 저항이 증가합니다. 경도도 증가합니다. 연신율 이런 것이 감소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53번 C 함량이 0.12% 이하 정도 함유한
굉장히 이거는 적게 함유한 겁니다. 아공습강입니다. 못, 철사 및 철판, 와이어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강 중에서도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탄소 퍼센트가 낮습니다. 이걸 그냥 연강이라 안 하고 극연강이라고 합니다. 54번 조밀 육방 적자는 HCP, CPH입니다. 왜냐하면 헥사고날은 육각 기둥입니다. 크로스펙터는 그 원자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고날 크로스펙터에서 조밀 육방 적자입니다. 또는 요거 H를 뒤로 보내서 CPH라고도 합니다. 크로스펙트 헥사고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밀 육방 적자 결정금속으로 청백색 저용융적 금속이며 도금용 전지, 다이캐스팅 및 기타 합금으로 사용되는 금속은 아연입니다. 아연. 자, 조밀 육방적자 제가 딱 이야기했죠.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아연이 제일 앞에 나오죠. 조밀 육방적자입니다. 이거는 다이캐스팅으로도 많이 쓰고 기타 합금으로도 많이 쓰고 도금용 전지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아연 재련소가 있다. 울산에 가면은 고려아연이라는 재련소가 비철금속 아연 재련소로는 한 세계에서 1, 2위 정도 간다. 그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제가 고려아연을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나 신소재과나 2차 전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보건대는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도 주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연만 재련하는 게 아니고 이 비철금속을 재련할 때는 아연에서 금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2차 전지를 지금 굉장히 발돋움하는데 동을 이용해서 동박을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2차 전지에 필요한 그 니켈 있잖아요. 니켈이 필수적인데 그 니켈 재련소도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도 알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요즘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도 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55번 구상흑연 주체를 만들 때 구성화제로 주로 적용하는 원소에는 뭡니까? 칼슘, 마그네슘, 세리움. 칼슘, 이거 접종제라고 합니다. 구성화 접종제. 요거는 참 자주 나왔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세리움. 칼슘, 마그네슘, 세리움을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6번 주조 그대로 사용되는 스텔라이트. 항상 스텔라이트가 나오면 주조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단조가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주조 그대로 사용되는 스텔라이트 주요 성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바이블처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원소입니다. 뭐냐면은 코발트, 크롬, 텅스텐. 코발트, 크롬, 텅스텐 요게 쉽게 말하면은 스텔라이트 주요 성분이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이것이 주 성분이다. 단조는 절대 불가능하다. 스텔라이트, 죄송합니다. 저기 엉뚱한 데다 쳐버렸네. 스텔라이트, 자, 스텔라이트.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단조 불가능 주조 경질합금. 스텔라이트는 절대로 단조가 불가능합니다. 주조 경질합금입니다. 주조에서 단단한 금 만듭니다. 성분은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57번 침투 탐상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B형 대비 시험편의 기호와 도금 갈라짐 너비 폭입니다. 목표값 너비가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PTB 50 있죠. 그건 도금 두께가 50인데
오차는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그때 도금 자 여기에서 갈라진 너비는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압이 맞고 PTB 30인 경우는 도금 갈라짐 너비는 1.5입니다. 틀렸죠. PTB 20은 도금 갈라짐 너비가 1입니다. 1.5 틀렸죠. PTB 10은 도금 갈라짐 너비가 도금 갈라짐이 0.5죠. 이거 다 틀렸습니다. 요 표를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TB 40은 없습니다. 58번 대표적인 구리 합금인 청동합금에 속하는 조성인 것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다. 그죠? 구리 플러스 아이언은 황동이고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서 기본입니다. 자, 179페이지 59번으로 넘어갑니다. 진공보다 적은 투자율을 가지는 물질을 나타내는 용어도 이것도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공보다 더 적은 투자율을 가진다면 투자율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반자성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금속 결함에 해당하는 1차 결함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자 요것도 우리가 금속 재료를 할 때 배워야 되는데 어떤 금속 재료 체계는 요걸 별로 안 다루는 데도 있고 다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거 알아두세요. 1차 결함은 좀 강력한데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2차 결함이 반데르발스 결합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 자, 그 결함들을 여기에서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 번에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금속 결합.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고체 결정 구성하여 금속 형성할 때 격자에서의 원자는 각각의 최외곽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 양이온이 되고 빠져나간 전자들은 전도 전자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양이온과 전도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정전기적이다. 평형을 이룬다. 정전기적인 인력에서 기인하는 결합이 우리는 금속 결합입니다. 보통 최외곽에 전자 한 개가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등의 알칼리 금속 원자로 된 금속과 최외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등은 알칼리 토금속 원자들도 이런 금속 원자들도 금속 결함을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십시오. 자, 이걸 여러분이 원소들도 다 외우기는 힘들죠, 그죠? 이온 결합, 이온 반드라고 하는데 금속, 비금속 이온 사이, 금속하고 비금속 이온 사이에 정전기 인력을 통한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주로 전자가 많은 금속과 전자가 부족한 비금속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이온 결합이다. 금속은 전자를 잃어 양성자 수가 전자의 개수보다 많은 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 개수보다 더 많은 음이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NaCl 이런 것은 이온 결합이다. 알아두십시오. 나트륨은 금속이다. 그죠? Cl은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이죠. 여기 합친 거. 이런 것들이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 화학 결합은 크게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 자유 전자를 통해 금속 원자 결합하는 금속 결합. 공유 결합으로 분류합니다. 화학 결합은요.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원자 사이의 전자상을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원자 사이 인력과 반발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 만들어진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요, 전기 음성도 차가 크지 않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유기화합물과 일부 무기화합물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분자로 분류하면 공유 결합은 분자에 대한 정의 개념 중 하나이다.
공유결합은 여기에서 뭐냐면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고, 반데르발스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은 비극성 물질들 사이 상호작용으로 두 비극성 분자가 근접하여 생기는데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런던 힘이라고도 하며 분산력과 이온 상극자 결합, 무극성 결합, 수소 결합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특히 여기서는 수소 결합 같은 것이 반데르발스 결합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런 결합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십시오. 61번 금속의 소성 변형에서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상이 거울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변형을 우리는 쌍정변형이라고 합니다. 쌍정변형이라고 합니다. 62번 전기저항이 0에 가까워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 자기 부상열차나 핵자기 공명 단층 영상장치에 응용되는 것은 초전도 재료입니다. 그 전기저항이 그 0에 가까우니까. 자기 부상열차를 대표적으로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생칸센 같은 자기 부상열차가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인 그 대제베에서 처음에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철도역과 역사가 짧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기술 부분이 좀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고속열차들이 세계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굉장히 빨라졌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조금 못 따라간다는 그 소식을 한번 접했는데 우리도 빨리 이제 산천이라는 이런 열차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현대 로텐에서 우리도 빨리 이제 하루 빨리 이제 더 그 초고속 열차가 나와야 되겠죠. 자, 63번 탄소강은 900도씨 전후의 고온에서 불순물이 모여 있으면은 가공 중에 균열이 생깁니다. 열강 가공이 어려워 적열매짐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떤 원소의 영향이냐면 황입니다. 상온매짐, 저온매짐은 인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63번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